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뭐 행정도시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부산처럼 금융 특화된 어떤 슬로건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해피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공간의 이동만으로 이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전국구의 성공 모델 부산에 가지고 와도요. 성공 못해요. 결국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부산만이 쓸 수 있는 자산들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산만의 부가가치, 부산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낼 때 다른 지역에 카피하지 못하는 올고전 권한들이나 순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포인트가 로컬리즘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 정리하면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제가 최근에 자주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산은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죠.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있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만 있냐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네. 노인과 관련돼 있는 특히나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자꾸 피부양 인구로만 생각을 하냐라는 것이죠. 피부양 인구 60세니까 고령 인구고 65세니까 은퇴 인구야라는 건요. 1950년 60년대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 시점에 만들어진 맥락들이거든요. 지금 벌써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사회인데요. 그렇다면 이 고령 인구를 피부양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로 둘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산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시니어와 관련돼 있는 초고령과 관련돼 있는 노년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근원을 독점권을 부산에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전해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부여잡으며 한 말이 화제였죠. 완전히 망했다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기에 과장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숫자 0.72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도시국가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깨진 독에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무용지물, 아쉽게도 뾰족한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머지않아 경제 성장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각종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칠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코앞까지 다가선 인구 절벽의 현실 앞에 국제1회 매거진 피해선 연속대담 2024 인구론을 마련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분석과 비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위기를 타개할 해법과 대안도 모색해 볼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구경제학자이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이미 소멸 경고장을 받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로컬리즘, 균형 발전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관점과 시도가 필요할지 풀어가 보죠. 전영수 교수 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 이전 기록들도 좀 살펴보면요.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 이 불과 3년 사이에 0.1 이상 추락한 셈인데 숫자로만 봐선 감이 잘 안 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사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것을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숫자로만 사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라고 아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계라고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엄마, 아빠, 즉 엄빠 세대로부터 가족을 분화해서 그 자녀 세대가 또 2명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다시 어른이 돼서 소위 이제 출산기에 접어들 때까지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합쳐서 2.1이 되면 인구 유지선 혹은 인구 대체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0.72죠. 자, 네. 그렇다면 1 더하기 1이 지금 현재 0.72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1 더하기 1이 2가 돼도 사실상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네. 마지노선인데 지금 한국은 1 더하기 1이 0.72란 얘기는 정상적인 언바 밑에서 한 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5년의 평균치가 매년 마이너스 0.05명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한 14, 15년 후가 되면 과거 5년치의 평균치만큼만 앞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 1 더하기 1이 0.72다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0.6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5년의 평균치로 본다면 0.6명대로 추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최근 반등이 조금씩 되고 있죠. 어. 출산율이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0.7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나쁘게 본다면 0.6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유는 사실상 너무나 명쾌하죠. 한국은 출산율과 출산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지수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수치를 보면 조만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다 혹은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선행지수 바로 혼인율입니다. 즉 결혼을 해야 출산이 나오는 독특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독특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세계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족 분할을 하자면 결혼이 전제돼야 출산이 나오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만약에 출산 혼인율이 좀 늘어나면 그에 이제 시차를 가지고 출산율도 늘어납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우리 관혼상제 중에서 특히나 연기할 수 있었던 집단적인 이벤트는 가급적 좀 미루는 동기가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결혼 같은 것들입니다. 맞아요. 결국 정리하면 지난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결혼이 이른바 이제 보복 결혼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일거에 풀리면서 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덕에 사실은 작년 올해부터 혼인율이 살짝씩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출산율도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도이고요. 네.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밀렸던 결혼들도 일거 다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저 효과를 다시 빼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감안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나빠질 왜냐? 수도 있다. 그렇죠. 혼인율이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한 19만 건이 연간 나왔는데 작년 기준 19만에서 약간 늘었거든요. 올해 네.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19만 이하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아마 올해 내년 정도 살짝 반등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떨어질 우려도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산율 수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봐서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거든요. 최초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먹고 살만하면 출산을 한다, 가족을 분화한다라는 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죠. 네. 따라서 인류는 2, 3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양의 지수, 이른바 플러스의 인생, 플러스의 성장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 결과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큰 상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과거 100년 동안 이 흐름들이 살짝씩 좀 깨지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공간 비교죠. 동서고금에서 특히나 공간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2.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1970년에 전 지구 평균 출산율이 한 5명 정도 나왔어요. 네. 그게 아마 정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밑에 세대가 되면 50억이 25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굉장한 숫자죠. 지금이 80 한 2, 3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 숫자가 사실은 두 세대 만에 지금 현재 2.1 수준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구 평균이 현행 인구 유지선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선진국은 1.6까지 이미 낮아졌고요. 그 선진국 안에서도 또 특히 한국은 0.72라는 어마무시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 즉 한국이 뒤쫓아갔던 선진국을 추월을 한참 전에 했고요. 네. 한참 전에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0.7이라는 정상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마무시한 지금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0.72가 갖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네. 선진국이 0.72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현재 1.6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곧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한국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결국 인구 증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정상적인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류는 늘 진화에 의해서 성장도 발생을 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야라고 봤던 이 고정관념을 한국이 제일 앞에서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혹은 모범적으로 지금 이 가설을 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선도해서 안 되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또 교수님이 딱 10년 전인 2014년에 발간하신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1.2명, 낮아도 너무 낮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실 이제 출산율, 출생률이라는 단어로 씁니다만 이 출산율이 이제 2.1명을 언제 그러면 하향 돌파했냐라고 네. 보면 되는데요. 한국은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못하고 계십니다만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이죠. 그러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40년 전에 한국의 자연 증감, 즉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게 2.1 이하로 떨어졌으니 마이너스가 시작된다는 신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의 인구 정책은 둘도 많아라는 산하 제한 정책이었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4년, 5년도에 저고위법이라고 그러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나으시죠라는 식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결국 20년 전의 시차를 가지고 20년 전에 사실 인구가 줄어듭니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2004년이 돼서야 조금 늘리시죠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2004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이 1.3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죠. 20년 동안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0.7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10년 전에 제가 1.2명 보고도 너무 낮다고 했는데 그거 나누기 2한 거 수준이다라는 거는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인구를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출산율을 반전을 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자, 그럼 과거 뭐 20년, 40년을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 또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기준값이라고 표현하죠. 질서, 준칙 혹은 제도, 철학,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네. 출산율이 끊임없이 높아서 많은 후속 인구가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수로 얘기한다면 진분수가 한국의 사회 질서의 핵심이거든요. 네.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보강돼서 이분들이 현역으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네. 또 재정도 부담을 해주면서 그 위에 있는 이른바 피부양 인구를 봉양하는 구조가 사실은 세대 부조 형태로 한국에서는 복지제도 그리고 조세제도를 기초로 해서 얽혀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이제 한때 출산으로 공급됐던 어마무시한 인구 그룹. 네. 대표적인 게 이제 55년부터 시작하는 75년 구간에 걸쳐 있는 20년 구간입니다만 네. 여기 연간 한 100만 가까이 나오거든요. 한 1,700만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지금 작년 기준으로 58세가 58년 개띠가 6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은 70년 개띠는 100만이 넘는단 말이죠. 이분들이 10년 후가 되면 기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58년 개띠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 넘어가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 공짜로 타니까 지하철 이 재정이 악화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정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 개띠 100만이 만약에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즉 정리하면 네. 어떤 사회 문제의 파장이 있을 것이냐 이건 사실 뭐 거의 모든 이슈에 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같이 소위 진분수가 가분수로 바뀌면서 진분수 때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엇박자 혹은 미스매칭 이건 얌전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고요. 조금 세게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세대 부양 구조는 기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직 가분수까지는 안 갔습니까? 그러면? 58년 개띠가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넘어갔다는 얘기는 베이비 부모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이제 거죠. 시작된 거군요. 본격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물이고요. 끝물은 한 20년 정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이 제도 구조 바로 소위 가분수 형태로 바뀐 사람들이 세대를 바통을 연결받는 구조로 정책들이나 제도들을 재구성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결코 세대 부조형의 역할이나 롤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원인 중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수도권 인구 편중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쟁, 집값 상승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결과론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뒤로 뒤집어도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예, 뭐냐면 결국 한국에서는 이제 부산으로 얘기한다면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에 가겠죠. 서울에 가면 부산은 그래도 서울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즉 고출산지에서 저출산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출산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니까 당연히 클러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결과 계속해서 양극화가 세질 수밖에 없는 느낌. 이른바 도농 간의 격차. 사실은 이 배후에는 사실은 교육을 더 잘 받으려고 하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판단이 향서울이죠. 서울을 향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영내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0.72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0.72라는 신호가 또 역설적으로 부산 분들을 다시 서울로 불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 면적이 고작 11.8%에 불과하거든요. 이 작은 땅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 이것 또한 역설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해왔습니다. 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이주하는 인류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주의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요. 본인들은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이 기온 좋은 곳으로 찾아가듯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찾아가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잘 사는 삶이 뭔가라는 건데 하나같이 소위 노동 집약형의 산업 구조를 통해서 본인이 우수 인재임을 증빙해줘야 되는 사회인가 되겠죠. 결국 본인이 우수 인재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소위 수락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게 한국에서는 학력이라는 형태로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고학력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공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봐도 수도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들이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잘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이라는 공간은 12%밖에 되지 않은데 지금 네. 현재 52%가 삽니다. 즉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12%의 공간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고밀도 압축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밀도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이겠죠. 이 제한된 자원들을 52%의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려고 경합을 하면 당연히 이 한정 자원의 가격은 뛰겠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즉 집값 논쟁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집값이 이렇게 뛴다 한들 이 후속 세대들은 언빠 찬스 없이 그것을 소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엄청났죠. 그러다 보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독특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서울을 향하는데 서울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90년대 1000만 찍었다가 지금 현재 930만까지 줄어들었죠. 네, 이것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독특한 구조예요. 즉 클러스터의 효과, 본인이 우수 인재임을 증빙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향서울로 갔는데 서울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결국 뭐죠? 한정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이 자원의 경합전에서 밀려나는 패퇴해서 거죠? 그렇죠. 패퇴해서 밀려나는 한때 이런 뭐 드라마도 많았다면서요. 해방일지 같은 느낌. 네. 예. 이런 식의 현상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는 못 떠납니다. 왜? 클러스터 기능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직주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후속 세대의 생활 비용 원가를 빠른 속도로 상승시키고 있죠. 이 결과가 사실은 디플레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축적 자산도 없고 근로소득도 제한적인 후속 세대는 위험한 카드를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가족 분화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분화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 살아내는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른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만들어낸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어떤 그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고밀도 압축 공간,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 서울이 만약 살기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서울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은 사실상 인류가 소위 직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현상들, 풍경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살 수 없는 공간.
네. 즉 선진국이 자연스럽게 선진국 보통 우리 수축 사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이고 재정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생산 가능 인구의 소위 절감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네. 서울의 공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사람은 몰려들고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품질은 낮은 단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이주의 결과, 이동의 결과 본인들의 행복은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접근 방식이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으나 결국 그 서울 공간에서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도농 간의 격차가 아니라 이제 세대 간의 격차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그것에 만들어진 자산 간의 또 격차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한국 사회의 이중 구조화, 즉 서울의 소위 그 캐슬화. 그죠. 그다음에 지방에서의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멸화가 같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과거에 많은 문인들이 썼던 디스토피아의 그림들이 서울에서 실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즉 소위 그 공민권을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거주와 관련돼 있는 허락 혹은 그 허들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일부의 유토피아가 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거기서 살 수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날 수는 없는 굉장히 종속적인 방식에서의 좀 좋지 않은 느낌들도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뭐 서울의 미래는 이미 지방의 현실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상황 안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의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서울 땅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또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곤 하는데 사람들이 서울행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이 비교 우위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죠. 뭐 교육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많은 분들 읽을 겁니다. 인생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로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그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나왔던 이유도 네. 대학 즉 노동 지배학적인 산업 구조 안에서 본인이 우수 인재임을 보여야 되고 우수 인재임이 이제 학력으로 나온 거고 그 학력이 서울행을 유도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클러스터화 기능으로 많은 것들이 몰려드는 이제 작금의 상황이 됐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상황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스태그화 바로 몰려드나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행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 관성일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몰려드는데 줄어드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약간은 엇박자가 서울 공간에서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약간의 변화의 변형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어떤 그 확신들이 네. 아직은 서울에 가야 그래도 모범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신호가 우리의 뇌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네. 일단 변화의 양상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건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한 흐름이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너가 인생에서 모범적인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쨌든 향서울 혹은 친서울일 때, 근서울일 때 어쨌든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있는 인식과 확신들이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 공유가 되고 있고 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행을 여전히 부추기는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지으신 책을 좀 보니까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우선 사람도 우리가 지금 인구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인구 얘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동물도 어쩌면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는 것은 우리 무이물이라고 표현하는 새조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가 알을 낳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둥지가 없으면 알을 안 낳고요, 먹이가 없어도 알을 안 낳는다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사회에 한번 투영을 해보면 지방은 사실상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먹이가 없어서 지방 청년들은 알을 안 낳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고 그럼 이제 알이 있는 곳이 어딜까? 먹이가 있는 곳이 어딜까? 서울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왔는데 먹이는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 옛날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봤습니다. 이 농사노촌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네. 반면에 이제 서울 공간에서는 일자리는 비교적 있으니까 소위 둥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른바 주거주택 같은 주거정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분리된 방식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한 사람의 이슈거든요. 결국 부산에 사는 젊은 청년이 부산에는 먹이가 없어서 그래서 먹이가 있는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 상황들이 작금의 인구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예전처럼 만약에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고용이라든가 혹은 주택 정책 이 두 가지만 같이 보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동일한 사람으로 만약에 투영시키면 이 사람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욕구가 인구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들이 좀 지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서울로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지역에 남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파트예요. 결국 많은 분들이 향서울을 향해서 탈지방 향서울의 이 움직임 분위기가 이제 트렌드화까지 만들어졌고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52%에 달하는 도시 화율을 만들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지방 지역에 청년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있죠. 있어요. 있고 어쩌면 지금 인구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소위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어쨌든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잔류하고 살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 인구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향서울로 해서 떠났는데 서울에 가면 또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행복 품질이 떨어지고 경합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사실상 본인들이 쟁취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만약 그렇다면 탈서울이죠. 서울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는 동기 체계 유도 체계를 사실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 중간에 이게 다 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가지만 돌아오지 않는 방식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괴감과 패배감과 어떤 상실감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포인트는 서울을 향한 청년들에게만 많은 기회, 많은 그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뭐 크게 소프트라이트를 안 비쳤죠. 요즘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라고 보는 거고요. 애시당초 떠나지 않았던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사실 이게 거둬들이니까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정책보다 훨씬 더 쉬울 뿐더러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접근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패배감에 못 떠난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안 떠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바꿔주는 정책.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잔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소위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쟁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고민하고 재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죠. 이 부산이 맞닥뜨린 현실이 매우 심각해졌어요. 이 총 인구가 328만 명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2020년에 34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 고령 인구 비중도 이 8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부산의 현실 또 이 소멸 위기감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뭐 가장 초고령 사회죠.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초고령화를 구성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독특하게 많다라는 건데 이분들은 어쨌든 뭐 기대 여명까지 살시면 이제 돌아가시겠죠. 네. 그걸 이제 흔히 인구학적으로는 다사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다 마늘 다의 죽음사를 써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그 사망하시게 되면 부산 공간은 전형적으로 쪼그러드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초고령 인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예. 도시가 더 줄어들 것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밑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위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으로는 이 부산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피부양 인구니까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재정을 또 악화시키는 느낌입니다만 그나마 이분들이 이렇게 인구로 남아 있는 공간일 때 그나마 숫자가 지켜지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사 사회로 일단락이 되고 나면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그렇겠네. 부산 인구 100만도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출산은 이미 줄어드는 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등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네. 과거 5년치 평균만큼 계속 준다면 당연히 줄어들죠. 0.662 작년의 부산 출산율입니다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부산 10한 몇 년 후가 되면 제로로 수렴합니다. 근데 10몇 년 후가 지나면 초고령 인구들은 이제 또 돌아가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분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절대 숫자 자체가 위아래가 다 줄어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 때 만들어진 소위 부산의 경영 능력 혹은 경영 캐파들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다면 이걸 지금 경고가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실은 당연한 수순인데 네. 과연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 줄어들고 있는 출산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나마 위에 있는 늘어난 인구가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지역에 없는 부산만의 특징이자 현실이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잘 활용해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즉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점으로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부산은 말 그대로 뭐 메가시티도 아니죠. 말 그대로 10만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사실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이군요. 자, 결국 대안은 뭐 분산, 완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30년째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또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잘 되고 있는지 좀 진단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지역 개발을 합쳐버리면 국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개발은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정부 주도로 모형들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모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금 성글게 표현하면 1960년부터 국가 균형 발전론이 이미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도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깔고요, 뭐를 깔아서 산단도 만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골고루 잘 살자는 얘기였던 거죠. 당시엔 그래도 서울 집중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거점 공간들을 만들었고, 또 거점 공간을 한국의 경제 모형인 수출 주도 기지로 베이스로 쓰면서 각각의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비교적 균형적인 흐름들로 사실은 잘 살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도시화, 현대화, 그다음에 소위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고도화가 되면서 한 곳에 몰려드는 현상들이 더 심화됐죠. 그 일방적인 방향이 바로 탈농촌 향 서울의 방식이었어요. 결국 균형 발전론의 핵심은 수도권에 몰려드는 것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해왔는데, 역설적이게 그런 정책이 강화될수록 현실은 오히려 향수도권을 향하는 방식으로 많이 커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 부산 인근에 있는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창원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곳곳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기능 자체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떨어졌다라는 이 역설. 네. 이게 사실은 균형 발전을 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도농 간의 격차 혹은 불균형, 비정상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부울경 메가시티도 결국 무산이 됐어요, 교수님. 지역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메가시티 구조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일단 결과적으로는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중앙 집권으로 도시 혹은 지역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개도국 모형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한국처럼 선진국이 됐고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 상황, 그리고 해외 시장, 특히나 글로벌 시장과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면 결국 글로벌이 아닌 대체 보완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결국 로컬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로컬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한국은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아가지고 로컬에서는 부가가치가 안 만들어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 동북아 중에서 GDP 1위예요. 1인당 GDP가. 결국 인구수가 5천만에 우리 1인당 GDP가 3만 5천 넘어서는 국가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못 살 때야 숫자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시장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큽니다. 즉 로컬 자체가 과거 우리 고도 성장 때 글로벌 때 만들어졌던 부가가치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앙 집권형의 성장 모형들이 바로 229개 기조지자체의 능력을 통해서 로컬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내수 서비스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결국 그렇다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메가시티 같은 거점 중핵 중추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지역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 동을 던지고요.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소위 수도권과 경합하는 이른바 보완제가 만들어질 때 사실은 소위 이제 선진국형에 맞는 자치분권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연방제를 가지 않는다면 네. 그래도 고도의 자치분권제로는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자치도이든 간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이든 혹은 메가시티든 간에 지역답게 되살아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다라고 본다면 메가시티는 당연한 귀결이고요. 네. 다만 새로운 실험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기성 이익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약간 갈등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큰 흐름에서는 메가시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게 어쩌면 지역사회의 활로를 마련하고 또 한국사회, 즉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력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엔 대학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대입 제도의 변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이 지역별 고등학생의 수에 비례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게 바로 지역 비례 선발제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접근이 수도권 집중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이 지역 비례 선발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우선 뭐 많은 고민들을 연구기관에서 싱크탱크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그만큼 이 인구 구조의 그 변화의 양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사실상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기저에는 이러한 과격한 방식의 인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아마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증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형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역시 사회 이동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회 이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나 잘 살아 볼래라고 하는 이 소위 생애 모형과 관련돼 있는 이 모델. 결국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우수 인재임을 증빙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왜곡되면서 도농 간의 격차도 또 왜곡시키는 이 현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선방한 위에 있는 방식에서 이른바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과거 지향적인 이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어떤 새로운 실험 혹은 제안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는 또 차치의 문제겠죠. 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 지금의 방향이 사실상 끝났다 혹은 이제 더 이상 설명력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감대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감대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위 모델화시키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지역 비례를 하든 혹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을 지방에 떨어뜨리든 간에 기본적인 맥락은 이 지방 향 서울을 향하고 있는 이 자원의 왜곡들을 개선해 주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이 총체적인 흐름 안에서 대학부터 만약에 이게 바꿔진다면 소위 그 속도라고 할까요? 범위들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은의 이 소위 대학 재편과 관련돼 있는 이 아이디어는 이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이 흐름들을 트렌드를 소위 그 완화하거나 혹은 좀 바꿀 수 있는 소위 논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30년 넘게 이리저리 해봤습니다만 균형은커녕 불균형과 양극화만 키웠습니다. 다른 관점,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오게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교수님의 지향점은 로컬리즘이더라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로컬리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로컬리즘 은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로컬리즘이라는 단어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과거의 그 소위 패러다임은 뭐였을까요? 라고 봐야 되겠죠. 로컬리즘, 로컬 지방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과거는 글로벌리즘이 되겠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특히나 세계화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효한 성장 전략 중에 하나였죠. 1970년대를 필두로 해서 90년대의 이른바 외환 자유화 조치부터 사실은 한국이 수출 주도형의 그 경제 모형들을 날개를 달아주는 게 사실은 글로벌리즘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이 재화를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까지 랭킹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유효했던 게 사실은 세계적 경험이었거든요. 자, 문제는 최근에 이제 뭐 그 미국에서의 대선의 결과도 나왔고요. 또 각종의 뭐 세계적인 분쟁거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 밖은 큰 시장이 되거나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낙관적으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리즘을 계속해서 유지는 하되 그것을 소위 극복하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또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로컬리즘을 얘기했고요. 어.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은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기에 우리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구조적인 저성장이고요. 또 당연히 이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게 바로 인구 구조거든요. 네. 즉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끊임없이 공급은 작아지고 위에 있는 피부양 복지의 수요자들은 늘어나는 구조. 이 당연히 그러면 저성장은 또 악화되고 또 재정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선진국들은 전부 다 축소 사회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즉 짧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모델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크게는 양적 성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해피하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얘기들을 하나씩 다 모으면 결국 로컬리즘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로컬리즘을 분해하면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리즘 같은 거죠. 그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대규모 기업 집단들, 재벌들을 만들어냈던 방식으로서의 압축 고성장 모델. 이게 1차 추진이라고 본다면 한국의 그다음 2차 추진체는 이제 1차 추진체는 로켓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2차 추진체의 힘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2차 추진체는 뭘까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통의 선진국들은 바로 넘어가는 소위 대체제가 제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서비스고요. 해외가 아니면 수출이 아니면 내수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달체계 바로 유니콘이라든가 다국적 기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위 이 낙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정리하면 선진국은 제조 수출을 통해 가지고 넘어선 국가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대개 로컬 단위로 움직이는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하나같이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 나라 밖에서의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 안에서의 자구적인 방식으로서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즉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1차 추진체의 기억이 여전히 강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 안 좋았다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존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걸 나쁘게 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의 모델이나 경험이 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잘 쓸 수 있는 방식, 바로 중간에 있는 버퍼존을 두어서 완충제를 두어서 내수 서비스 유니콘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바로 제조인데 전통의 제조가 아니라 혁신의 제조. 그리고 수출도 수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뭐 중국 집중도가 아니라 뭐 인도 뭐든 다각화시키는 방식들. 그다음에 중간에 껴 있는 전달 체계도 중견기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용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좀 시간을 벌은 다음에 네. 말 그대로 선진국의 모델이죠. 바로 소비의 시대, 바로 내수의 시대, 서비스의 시대, 바로 유니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것은 결국 자생적인 방식으로서의 외부의 의존 없이 자생적인 방식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삶, 바로 순환 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순환 경제를 조금 크게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네. 로컬리즘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로컬리즘이 뭔지 개념 또 이 이론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했는데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아왔다는 모델은 잘 만들어 가지고 나라 밖에 팔면서 돈을 벌어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가 지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지속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자, 그거 말고 그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라는 거죠. 우리 농산어촌 지방지역, 부산을 포함해서 농산어촌 지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잘 만들어가지고 나라 밖에 파는 어떤 생산의 기지로서 농산어촌이 계속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까? 네.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결국 로컬 단위 안에서 생산하고 거기 안에서 순환시키고 거기 안에서 소비가 되는 구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도농 간의 격차가 세졌다 그러잖아요. 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촌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나름의 이제 분업 구조 하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이제 분업 구조마저 깨져버렸거든요. 결국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가고 다시 한번 역으로는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끊임없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방 지역을 살리는 길 하니까 네. 역시나 또 낙수 효과 얘기를 해요. 결국 뭐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뭐 행정 도시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부산처럼 금융 특화된 어떤 슬로건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해피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공간의 이동만으로 이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전국구의 성공 모델 부산에 가지고 와도요. 성공 못해요. 결국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부산만이 쓸 수 있는 자산들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산만의 부가가치, 부산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낼 때 다른 지역에 카피하지 못하는 올고전 권한들이나 순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포인트가 로컬리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 정리하면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제가 최근에 자주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산은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인과 노인과 바다라고 하죠.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있네라는 얘기거든요.
바다만 있냐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네. 노인과 관련돼 있는 특히나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자꾸 피부양 인구로만 생각을 하냐라는 것이죠. 피부양 인구 60세니까 고령 인구고 65세니까 은퇴 인구야라는 건요. 1950년 60년대 평균 수명이 한 60세가 안 될 때 시점에 만들어진 맥락들이거든요. 지금 벌써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사회인데요. 그렇다면 이 고령 인구를 피부양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로 둘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산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시니어와 관련돼 있는 초고령과 관련돼 있는 노년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근원을 독점권을 부산에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은 굉장한 큰 약점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강점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노인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형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용 모델부터 시작해서 평생 네. 근로가 되겠죠. 그다음 복지의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산업화시킨다면 왜 피부양 인구가 요구되는 사회의 문제를 전부 다 복지로만 제공하려고 합니까? 복지로만 제공하면 돈 아무리 풀어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죠. 복지도 그래서 역동적 사회 투자를 통해서 약간은 B2G도 필요합니다만 B2C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추고 있는 잠재시장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을 잘 활용하고 더 중요한 거 다른 지역에 없는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다가 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바다야말로 어마무시한 또 기회의 땅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로컬리즘의 실행 무기예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경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주고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 이 부산을 향해 끊임없이 이 패스트 팔로우를 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에게 네. 잘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 게 로컬리즘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러려면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자산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부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금융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낙수효과적인 사고체계, 중앙의 사고체계를 버리고 부산 안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분수 효과를 통해서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바깥쪽으로 유출되지 않고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로컬리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든 생각인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큰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단발 효과는 있겠죠. 어마무시한 숫자가 내려오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그 지속 가능한 효과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단순하게 양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사람들이 정주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주의 조건들을 갖춰주는 것은 지속 가능함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발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서의 순환 경제의 모델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은 되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결합인 거거든요. 들어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큰 동기는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실패 사례처럼 단순하게 왔다가 또 우리 주간 인구, 야간 인구처럼 비율로 뭐 주간에 있다가 야간에 빠지거나 네. 주중에 있다가도 주말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부산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식의 모형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뭐 막을 일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들어오되 이분들이 부산의 자원과 결합해서 잔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되고요. 로컬리즘의 사실은 근원적인 출발은 1990년대에 소위 불황에 빠졌던 유럽에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네네. 깨진 바가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바가지로. 뭐냐면 네. 바가지가 깨져 있는데 바깥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셉니다. 의미가 없죠.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 깨진 틈부터 막아내는 게 막아내야죠. 문제입니다. 막아내서 바깥에서 물을 넣으면 그 물은 돕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 로컬리즘 사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바가지들이 229개가 다 각각의 모습으로 잔류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요. 229개 소위 순환경제 모델은 229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로컬리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앙 네.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시고 지역을 보시면서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 지방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게 지금 작금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과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노인과 바다만 남아 있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만 들렸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인과 바다는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부산에. 이 부산만의 특징, 이 부산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망원경과 현미경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고요. 자, 끝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긴 합니다. 인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심각했던 것보다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펼쳐질 모습이 지금대로라면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아마 파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성글게 얘기하면 극복 안 할 수가 없는 과제인 거고요. 피할 수가 없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한계, 많은 한숨이 모여 있는 부산이야말로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돌파해내고 이 돌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크게 얘기한다면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즉 교육을 우수인재임을 증명하는 과거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도 생애 전체를 살아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만족적인 행복 품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부산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보여주고요. 그런 선택을 했던 후속 세대가 선배 세대를 추격하고 또 역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0.72가 2.1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분들이 0.72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더 이상 그냥 수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산을 위해서 이 모델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229개 한국의 섹터화된 기초지자체가 자신들만의 생활 전략, 자신들만의 성장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내발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로컬리즘을 잘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자, 높은 인구 밀도와 극심한 경쟁,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부터 풀어나가야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에 너무 충실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경제학자이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국제1의 매거진 B 연속대담 2024 인구론, 내일 이 시간엔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님 모시고 가까운 일본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